자, 이번 강좌는 이제 사업 시행자와 그 실시계획이죠. 사업 시행자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조합입니다. 조합은 어떤 형태로든 출제되죠. 어디서 출제되냐? 여기도 있겠지만 정비법 둘 중에 하나. 또 주택법에 있는 조합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 동업단체고 여기는 법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행자라는 것은 12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행정청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 빼는 나머지는 비행정책이라고 하죠. 이거랑 조심할 것이 바로 뭐냐면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 이걸 갖다 이분법적으로 좀 공부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러면 물어보면 LH공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눈을 다들 껌뻑껌뻑거려요. 왜? 개념이 안 잡혔다는 얘기지. 그러면 비행정청이라 하면 LH공사 비행정청이죠. 그럼 그런 사람 왜 필요하냐? 우리가 환지객 인가 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에 대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좀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시행자 하면은 12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좀 인지해 두면 되겠고 그 내용을 다 암기할 소리 안 합니다. 크게 보면 2가지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시행자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12가지가 있더랬죠. 그래서 공공시행자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해서 자, 여기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걸 지칭해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개가 있겠고 5가지. 자, 공공기관장. 그러면 이 공공기관장이 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그다음에 매입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로서 매입공공기관이 있겠고 매입공공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와 1가지 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2가지가 있죠.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있겠고 제주 국제자유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암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이런 경우 있겠죠. 각 지방공사. 자, 여기까지를 공공이라고 합니다. 공공.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이 있죠. 민간을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7가지 할 수도 있고 8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8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7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출자 법인 중에서 조합을 제외하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민간에 속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가 있느냐? 토지 소유자, 조합 있죠. 특히 조합은 가장 중요한 게 조합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한지 방식. 우리가 전부한지 방식 때 조합이 한다는 걸 정확히 인지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바깥으로 이전한 법인, 학교라든가 공장 같은 것이 있겠고 그 다음 주택법에 의해서 등록업자, 기반시 설치하는 자가 있겠고 자, 단지 이제 회생 절차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자, 다음 건설산업기본법에 토목공사업 또 토목건축공사 면허받은 자 또 부동산 개발업자 나가서 위탁관리 자기관리라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나의 공동출자 법인 이렇게 해서 쭉 이뤄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계획서를 갖다 제출하겠죠. 일단은 계획서 사업계획서 걷다가 위에 거는 시행 규정이 있겠고 민간에 해당한 사람은 계획서에다가 플러스 시행 규약 이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하면 제출해 주는 거죠. 제출이란 말은 다른 말 쓰면 신청이란 말이죠.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 이걸 갖다 지정권자한테 해줘야 되겠죠. 응? 지정권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정권자한테 제출해 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체가 신청한 자 중에서 이들 갖다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이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요게 원칙이다. 원칙. 그러나 이 지정할 때 지정 ing 지정할 때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가 바로 어떤 특례냐? 지정할 때 특례죠. 자, 지정할 때 특례가 바로 뭐냐? 지정한 이유에 하면 지정할 때 특례는 자, 전부한지 방식. 그러니까 이 전부한지 방식 누구한테 줘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줄 때가 있겠고 2차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로는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한테 주느냐? 이 아저씨한테 줘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유는 1년 내 가서 신청하지 않다든가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또 면적의 2분의 1과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하더라. 그러면 2차 시행자한테 넘어줄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행자는 지단체 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한지 방식 할 때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지정해 놓고 나서 지정 이후에 변경도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정해 놨다. 그럼 왜 이게 변경되는 거냐? 하는 거 봐봐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구역이 지정됐으면 여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되려는 자가 있죠. 이 아저씨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청하면 그 중에 여기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정을 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거냐? 일단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걸 갖다가 인가받기 위해서 우선은 인가받기 위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인가받는 거죠.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인가받죠. 인가받으면 이제 가서 공사를 착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럼 이미 여기서 보니까 지정이 됐어. 지정이 됐어. 그러면 지정 이후에 아까는 지정 ing, 지정할 때고 ing고 이거는 지정할 때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랑 이건 구별해 줘야 되겠죠. 같은 것이 아니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정했는데 뭐가 됐냐? 부도 파산납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당연히 변경해야 될 거예요. 부도 파산 났으면 변경해야 되겠죠. 그다음 지정을 했는데 가서 이 사람이 실시계획 자체를 갖다 인가 신청을 안 해. 몇 년 내 안 했느냐? 1년 내 안 해.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가서 인가 받았어. 그리고 착수를 갖다가 2년 내 착수를 안 해.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또 하나 있느냐? 이거죠. 여기 지정 이후에 보니까 인가, 여기 사업시행자 신청이라든가 여 인가 신청 요 두 가지가 지정 이후에 위법함이 발견됐어. 위법했다 하면 그걸 갖다 뭐 하겠어요? 취소되겠죠. 행정처분 취소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서 시행자를 갖다 바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에 대한 입장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기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기출 체크.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자, 1번 보면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그랬죠? 몇 년에 착공해야 돼? 2년 내 착수했는데 착수하지 않았다?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행자 지정 취소됐다. 했네요. 자, 여기 시행자 지정된 것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처분에서. 당연히 맞죠. 그 다음 3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아니죠. 여기 봐요. 몇 년 내? 1년 내. 1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다. 단 6개월은 연장해 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죠. 다음 가서 부도 파산 등에서 가졌다. 목적 달성하기가 어렵다. 맞는 얘기지. 다음 행정처분에 의해서 실시가 취소했다.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뭐랬어요? 조합이랬죠. 그러면 조합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조합이란 건 우리가 공법상에 있는 것으로서 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왜 제가 크게 놨냐? 앞에 주택조합은 동업단체입니다. 뒤에 있는 두 가지 조합은 법인이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의 성격을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면 조합 설립 그래놨죠. 그냥 도시개발조합 그래도 상관없어요. 도시개발사업조합. 자, 이건 제일 먼저 할 것이 성격부터 파악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성격이 바로 뭐냐? 공법상의 비영리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이구나 하는 거겠죠. 그럼 이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랬죠? 인적 결합처럼 갈 수 있네요. 그 이때 공법에 규정이 없더라. 그러면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험지 출제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고 없으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권리, 행위 능력, 당사자 능력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건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설립 절차를 갖다 한번 보면 되겠죠. 성격이 파악했다면 이제 설립 절차를 봅시다. 설립을 하려면 이런 절차 가지고 되어질 수 있어요. 인적 결합체장 사단법이니까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사업하려면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합 만들려면 7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관을 작성해가지고 동의를 얻겠죠. 동의. 그리고 인가받죠. 인가받으면 성립됐다 그러면 그거는 조합입니다. 아니죠. 인가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가 돼야 그것이 곧 성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와 인가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인가. 그럼 이때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의라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제가 말했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는 걸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시키고 일단은 사유지부터 들어갑니다. 부족하면 국공유지를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알 수 있겠죠. 그런 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서 총수는 우리가 공유다. 대표는 한 사람을 볼 수 있겠고 집합 건물은 각각의 사람을 갖다 기준점으로 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죠. 그럼 인가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겠다. 인가를 변경하는 거죠. 변경이 새로우니까 다시 인가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가한 내용이 경미하다 그랬습니다. 경미하는 건 유일하게 신고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고 방법의 변경, 공고 방법, 또 두 번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그래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조합원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해 두면 되겠죠. 시험지 나오면 얘네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있느냐? 조합의 조합원,
조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이랑 조합원의 자격이라 제가 갖다 교재에다 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우선 제일 먼저 조합원은요, 자격 자체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구역 내 누구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면 되는 겁니다. 덜도 말고 다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당연 조합원입니다. 뭐 지상권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습니다. 다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면 됩니다.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당연 조합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토지 소유자는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그 중에 조심할 것이 그거죠. 보유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 의결권을 갖고 있다.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자, 뭐랑 상관없다? 보유 면적과 상관없습니다. 보유 면적과 무관하게 평등 의결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 소유자면 당연히 평등 의결권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의무가 있겠죠. 의무는 이 사람들은 뭐가 의무냐. 경비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경비를 부담하는데 경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연체를 부과시켜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자르는 게 아니라 당연 조합원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합니다. 그럼 조합 자체가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위탁 강제 징수한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무슨 강제? 위탁 강제 징수. 그럼 이때 위탁 강제 징수하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 꼭 깡패 인사. 감사하다고 90대 인사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 4%를 떼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에서 이제 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 직무도 있겠고 임원도 있는데 그 임원에 대한 것을 보면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감사가 있잖아요. 이들은 겸직할 수가 없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겸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적에 겸직할 수 없겠고 또 같은 목적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 겸직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조합장은 짱이라고 할 수 있죠. 조합의 짱이요, 이사의 짱이요, 그렇죠? 우리가 대의원의 짱이다 볼 수 있겠죠. 네, 이사는 조합장을 갖다 보좌하면서 사무를 분장할 수 있겠죠. 그다음 감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의 사무, 재정 상태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회계 감사하는 사항이죠.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 그럼 누가 대표가 될 거냐? 이 사람이 대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감사가 대표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들에 의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어디서 임명하는 거냐? 자,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토지 소유자 의결권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기관은 두 가지가 있죠.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필수기구죠. 최고의결기관. 그 다음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의적 기관이죠. 그래서 둘 수 있다. 여기는 얼마 이상이면 둘 수 있죠.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게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갖다가 대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가능해. 가능하지만 이 대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못하는 경우. 그걸 갖다가
정계는 환, 선, 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 5가지 정계는 환선해 이렇게 보면 돼요. 정관 변경, 선,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선, 조합의 임원 선임, 해, 조합의 해산 합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조합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쯤 하면 기출 체크 2가지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전부 환제 방식이요.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조합한테 준다 그랬죠. 다음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조합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 다음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됩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된 정관이겠죠. 사업 명칭, 목적, 주사무소 이런 거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 아니죠. 제가 분명히 국공유지 포함시킨다 그랬죠. 포함시키고 그중에 사유부터 얻고 나가서 부족할 때 국공유지에 동의한다 이런 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을 틀렸네요. 그 다음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을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죠. 겸직할 수 없다. 그런 거 분명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네요. 그 다음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대행할 수 없는 거. 그럼 대행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있죠. 정계는 환선해야 된다. 그러면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어디다 없네요. 환지계획 작성 없죠. 환지정지 아니죠. 그 다음 이사 선임. 오케이. 바로 이사 선임. 임원의 선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자체를 갖다 위탁하고 또 신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뭐가 많았냐면 공적 사업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공영 개발이 많이 했어요. 신시가 신도시는 다 공영. 그래서 민간이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 국책 사업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어렵죠. 철도, 항만, 공유수면 매립.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노하우 가지고 누구한테 민간이 가서 공공기관한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나가서 뭘 하면 되느냐. 수준을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은 그렇게 국책사업이겠지만 자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이주대책 이런 지방자치는 더 잘하죠. 그래서 지방자치 해주고 나가서 뭐 한다고 했으면 수준을 주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신탁계약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조합은 못합니다.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있겠죠. 자, 뭐가 있냐면 분양설계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공시행자가 오늘 민간경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민간경비도 활성화시킬 겸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설계 분양 등에 대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민간 참여를 갖다 확대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결국 도시개발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 하여서 대행하게끔 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 이걸 보다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우리끼리 공부할 때 좀 편하게 외웁시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참 잘 되면 되겠지만 사실상 보면 부실기조가 있어요. 부실기조. 자 뭐냐 가서 부지조성공사 실시 설계 기반시설 공사 부실기조죠. 자 조성된 토지의 분양. 그래서 우리끼리 공부할 때 부실기조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쉽게 할 수 있죠. 다음 이렇게 시행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실시계획 구체적 계획이죠.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실시계획은 중요한 것이
구체적 사업계획이죠. 구체적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상위계획, 추상적 계획, 개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개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고, 이 안에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하겠다, 또 그 계획기간, 시행기간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인가를 갖다가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요. 그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정권자가 국토장관인 경우 있고 시도사 대도시장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장관인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때 이 국토장관이다 지정권자면 앞에 있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 누굴 빼놓고? 대도시장 빼놓고는. 시장, 군수, 시도지사는 대도시장 빼놓고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장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인가 때 각종 서류를 갖다 그 서류 사본을 송부해 줘 자서 열람시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본을 보내줘서 열람시킵니다. 그러면 가서 인가해 줘요. 그럼 인가해 주면 여기에 의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안에 이미 뭐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 의제된다는 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종전의 지구단위 계획과 지금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 서로 상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변경된 거로 봐야 되겠죠. 즉 새로운 것으로 변경된 것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쯤 하면 한번 기출 체크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행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얘기죠.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받는 경미한 경우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한다는 수 있겠죠. 경미한 것 중에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서 있느냐? 우리가 조합설립 인가 때 그때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실시 작성 인가하는 경우 시도사가 지정권자이면 자 여기 있죠. 시도사면 누굴 제외하고 여기 있는 이 대도시장을 제외하고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내용이야.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당연히 들어가도록 돼 있죠. 그 다음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자,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이면 지구단위 계획이죠.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이면 당연히 결정된 걸 보고 충돌되면 뭐가 된 거다? 폐지가 아니라 뭐가 된 걸 본다?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뭐냐? 시행자에 대한 것과 실시계획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업을 갖다 시행해야 되겠죠. 그럼 사업 시행 방식적 측면을 갖다 설명해 두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사업 시행은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가 하는 것을 갖다 공부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 시행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때 이 시행 방법은 도시개발 구역 있죠. 자, 이 구역 안에 있는 땅 가격과 부근에 있는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낮다 그러면 수용 사용 방식을 찾는 거죠. 낮다면 수용 사용 방식. 그래서 빼앗아서 뭐 하는 거냐?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냐? 공급하는 거예요. 그 예전과 달리 이때 이 조성하는 방법을 이 택지를 갖다가 조성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겠고, 일반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그 중에 뭐가 있냐면 3분의 1을 원형지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럼 결국 이때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와 원형지로 하는 경우 공급 방법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럼 가격도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제가 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의문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꼭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공부를 했다면 공통적인 사고가 있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면 그럼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 방법과 가격의 차이가 있구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법과 가격의 차이가 있겠구나. 이걸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인근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가격이 높다든가 아니면 공공의 효용을 증진할 목적이 있어요. 공공의 효용 증진. 가격이 비싸든가 아니면 공공의 효용 증진. 그러니까 이럴 때 하는 방식이 바로 뭐였으면 바꾸란자, 땅지자, 그래서 환지 방식입니다. 그럼 이때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자체를 환지 방식은 바꾸란자니까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거죠. 강제로 교환 분합해서 종전 토지에 가름 처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가름하는 처분을 갖다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강제로 교환 분합했다 그랬습니다. 이 강제로 교환 분합하는 것 이거에 대한 미리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면 환지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전 토지에 가름한 처분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면 환지 처분이라는 거죠. 이게 사업 방식은 크게 이와 같이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이 있겠고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뭐 할 수도 있냐? 혼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용 방식에서 분할할 수도 있고 미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 방법에 뭐를 가져올 수 있냐? 사업 방법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왜 이 사업 방법에 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면 자, 왜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가격도 새로운 신도시가 되면 가격에 대해서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 변동을 가져오면 사업 시행자 중에 공적 시행자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공적 효용, 공적 사업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공적 사업을 위해서 한다면 결국 공적 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 이 사람들이 문제되겠고 처음서부터 수용을 못하는 자, 조합은 오직 환지 방식만 했다 그랬죠. 조합은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공공기관에 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 가가지고 그래 이걸 가지고 바꿔주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전부 안지 방식으로 또는 자 여기 혼용 방식에서 전부 안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조합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이 수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조합을 제외하고.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냐. 지정권자가 가서 지가상승 여건변에서 충족시키면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의미가 제일 밑에 제 사업 시행자로서 있는 173페이지에 변경 방식, 사업 방식 변경 거기에 되어 있다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자, 우선 보니까 뭐라고 됐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기억,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래놨지 않습니까? 당연히 옳은 표현이네요. 다음 2번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싸야죠. 자, 싸면 여기 있죠. 가게 싸면 수용 사용에서 집단지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효용 증진 여기 있네요. 공공의 효용 증진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X가 되네요. 그 다음 니을 당의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집단지로 택지를 집단지로 조성해 공급하는 방식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시 또 우리가 봤을 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미음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분할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가 되는구나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두 개 기억과 미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순환개발 방식인데 순환개발 사업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도시개발 구역 내외에 대해서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 봐줘야 되느냐. 내외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쪽을 보면 이 도시개발 구역 내도 순차적으로 하게 해서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바깥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 사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에 새로 건설된 주택과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걸 새로 건설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가서 미리 가서 소위 주민들한테 하게 되고 특히 세입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우리가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여기 순환용 주택을 갖다 쓰겠다 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당신 하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을 임대해 줄 수 있고 이 지역 안에 자 여기 쓰게 되면 이걸 갖다 임대하고 여기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차라리 여기를 갖다 안 받고 이쪽에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이 있습니다. 자 앞서 그랬죠. 우리는 임단은 빡세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생활 실태 조사와 주택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해가지고 임대주택 건설 조성 공급하고 이를 갖다가 공급하도록 머스트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공시행자 중에서 주택을 건설 또는 공급 임대하는 자가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것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이 세입자가 가져가는데 자, 이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거는 비행정치 아닌 시행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좌는 사업 방식 중에 이제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별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